면회를 갔다가 피멍든 군인 조카를 면회온 고모, 그녀의 정체는 25사단의 상급 부대장인 별셋군단장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단장을 호출해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수도 서울의 북쪽 관문이자 동시에 서부 전선의 심장부. 그곳에는 비룡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제25보 병사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지율 일병은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이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석 달이 막 지난 참이었다. 어깨에 달린 작대기 2개. 일병이라는 계급은 이제 막 군대의 최하층을 벗어났다는 미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본격적인 군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압박감을 동시에 주었다. 그는 파주의 신병교육대에서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지만 이곳 양주의 실무부대 분위기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그가 속한 곳은 사단 예하의 돌격대대, 그 중에서도 가장 군기가 세다고 알려진 일중대였다. 생활관 건물은 낡았지만 나름대로 관리는 되어 있었으나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눅눅한 시멘트 냄새와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날 그가 관물대에 짐을 풀 때부터였다. 생활관의 절대 권력자 병장 황종구의 눈에 그가 찍혔다. 황종구는 유난히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자였다. 그는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뻣뻣하게 굳은 한지율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야 한지율. 일병 한지율. 지율은 즉각 관등 성명을 댔다. 일병. 계급장 달아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황종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었다. 아닙니다. 서울에서 곱게 자란 티가 아주 좔좔 흐르네. 난 너처럼 반반하게 생긴 놈들이 제일 재수 없더라. 안 그래, 남기혁? 황종구의 말에 그의 오른팔 격인 남기혁 상병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말입니다. 황 병장님. 저런 놈들은 좀 굴려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날부터 한지율의 군 생활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병이라는 계급은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황종구는 일병이 돼서 아직도 그 모양이냐는 이유로 그를 더욱 심하게 다그쳤다. 청소, 작업, 근무. 모든 굳은 일은 그의 차지가 되었다. 후임인 이병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심하게 질책받았다. 황종구의 괴롭힘은 교묘했다. 그는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는 지율을 챙겨주는 척하다가도 그들의 시선이 사라지면 본색을 드러냈다. 식판을 닦고 있는 지율의 등을 발로 툭 차거나 복도를 지나갈 때 어깨를 강하게 부딪혀 넘어뜨리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폭력은 감시 카메라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부대 내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인적이 드문 곳, 대대 본부 건물 뒤편의 총기 수입실이 그들의 지옥이었다. 총기 수입실. 모든 병사들의 화기를 보관하고 정비하는 곳. 그곳은 항상 짙은 총기 기름 냄새와 차가운 쇠붙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해가 진 뒤에 그곳은 부대 내의 완벽한 밀실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한지율은 중대 화장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황종구에게 불려갔다. 황종구는 이미 그곳에서 남기혁 상병, 조필두 상병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둔탁한 잠금 쇠소리가 울렸다. 한지율. 너 때문에 오늘 내가 중대장님한테 깨졌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왜 해? 내가 일병이면 일병답게 밑에 놈들 관리를 잘했어야지. 내가 똑바로 못하니까 애들이 빠져가지고 청소도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황종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남기혁에게 턱짓을 했다. 가져와. 남기혁 상병이 총기 정비대 구석에서 들고 온 것은 낡은 소총의 개머리판이었다. 분리되어 나뒹굴던 폐급 부품이었다.
엎드려. 지율은 공포에 질렸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그가 바닥에 엎드리자 황종구는 그 개머리판으로 지율의 허벅지와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총기 수입실의 벽을 울렸다. 지율은 비명을 참기 위해 자신의 팔뚝을 물어뜯었다. 기름때 묻은 바닥에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황 병장님, 이 새끼 이거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조필두 상병이 그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황종구는 숨을 헐떡이며 개머리판을 던져버리고는 정비대에 놓여있던 쇠붙이 렌치 스패너를 집어들었다. 이걸로 맞으면 소리도 안 나고 좋지. 그가 렌치로 지율의 어깨와 팔을 내리찍으려던 순간이었다. 어이 거기. 시끄럽네. 총기 수입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중대 행정보급관인 박무진 중사였다. 박 중사는 30 중반의 나이에 척 보기에도 약삭발라 보이는 인물이었다. 지율은 구세주를 만난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박무진 중사는 바닥에 엎드린 지율과 흉기를 든 황종구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황 병장, 내가 저번에 말했지. 내일 모레 대대장님 체력 검측 있는 거. 저놈 저렇게 다리 병신 만들어 놓으면 중대 기록 떨어지는 거 안 보여? 그는 혀를 차며 황종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런 쇠붙이로 때리다가 뼈라도 부러지면 나만 피곤해져. 티 안 나는 걸로 해. 얼굴이랑 손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알았어? 박무진 중사는 지율의 어깨를 발로 툭툭 치며 말했다. 한일병.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황 병장 말 잘 들어. 원래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리고 여기 기름때 묻었으니까 나갈 때 바닥 깨끗하게 닦고 나가. 지옥이었다. 간부조차 폭력의 방관자를 넘어 사실상의 조력자이자 공범이었다. 박무진 중사는 황종구가 빼돌려주는 부대 물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었고 황종구는 그 대가로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박무진 중사가 나가고 문이 다시 잠겼다. 지율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꺼졌다. 황종구는 렌치를 내려놓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들었지 한지율. 행보관님도 우리 편이야. 넌 이제 그냥 내 장난감이야. 그날 밤 지율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관물대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갓 임관한 신임 소대장 유정민 소위가 중대원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절뚝거리며 간신히 서 있는 한지율 일병의 상태를 발견했다. 한 일병. 다리는 왜 그런가? 어젯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지율은 이미 준비된 거짓말을 내뱉었다. 유정민 소위는 그의 얼굴에 스친 두려움과 그의 소매 끝에 얼핏 보인 검붉은 멍자국을 분명히 목격했다. 유 소위는 이 부대의 암묵적인 폭력과 황종구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막 장교 생활을 시작한 23세 청년이었다. 10년 이상 복무한 행정보급관 박무진 중사와의 마찰, 그리고 생활관 전체를 장악한 고참 병장들과의 대립이 두려웠다. 그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래. 다음부터 조심하게. 의무실 가보고.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장교의 외면. 그것은 지율에게 찍힌 마지막 마침표였다. 그리고 며칠 뒤 지율의 가족에게 면회 날짜가 잡혔다. 그 소식을 들은 황종구는 면회 전날 밤 다시 지율을 총기 수입실로 끌고 갔다. 면회? 좋겠다. 엄마 만나서 밥도 먹고. 황종구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 빈 총열 덮개를 만지작거렸다. 가서 또 꼰지르려고. 내 고모가 모 회사 다닌다며. 민원이라도 넣게? 아닙니다. 엄마 만나서 울고불고 할 생각하니까 역겹네.
내 그 반반한 얼굴 좀 손봐줘야겠다. 황종구와 남기혁, 조필두는 그날 밤 지우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그들은 박무진 중사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러 지율의 얼굴과 손등을 노리고 때렸다. 지율은 저항했지만 3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위병소 면회실. 어머니 오수진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닭강정과 피자를 양손 가득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고모 한태린 씨가 동행했다. 한태린은 지율의 아버지, 즉 자신의 오빠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조카 지율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돌봐왔다. 드디어 면회실 문이 열리고 한지율 일병이 들어섰다. 지율아. 어머니 오수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들고 있던 닭강정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율의 얼굴은 정상이 아니었다. 왼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 형태의 멍이 들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의 오른손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내 아들. 지율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오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다. 엄마. 나 괜찮아. 정말이야. 어제 훈련 받다가 계단에서 심하게 굴렀어. 지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행정보급관 박무진 중사가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면회실로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한일병 어머님, 고모님 오셨습니까? 하하, 제가 어제 똑바로 보라고 했는데도 우리 지율이가 좀 덤벙대서 말입니다. 훈련 중에 계단에서 굴러서. 그래도 이 정도면 씩씩합니다. 박 중사는 지율의 어깨를 듬직하다는 듯 쳤다. 하필 어젯밤 집중적으로 맞았던 어깨였다. 지율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다. 그리고 박 중사는 지율과 가족들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면회 끝나고 행보관실로 와라. 대대장님께 드릴 보고서가 있는데 내가 계단에서 구른 경위서. 아주 상세하게 써야겠다. 알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어머니 오수진 씨는 아들의 참혹한 모습과 간부의 협박에 충격받아 말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하지만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고모 한태리는 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따뜻한 고모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박무진 중사에게 다가갔다. 박 중사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만. 고모님, 계단에서 구른 상처라. 한태리는 박무진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그 기백에 박무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눈에는 계단에서 구른 상처가 아니라 반복적인 구타와 군홧발에 짓밟힌 상처로 보이는데 저 뺨의 멍은 정확히 5손가락의 형태를 하고 있고 내 말이 틀렸나? 무슨 말씀이신지. 고모님 군대를 잘 모르셔서. 군대? 한태리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내가 군대를 아주 잘 알지. 그녀는 박무진 중사를 밀치듯 지나쳐 면회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위병소 뒤편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검은색의 투박한 군용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정체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제1군단장, 어깨에 별 3개를 단 육군 중장 한태린이었다. 25사단 비룡부대는 그녀가 지휘하는 1군단 예하의 핵심 사단이었다. 그녀는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1군단 지휘통제실이었다. 나 군단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내용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금 즉시 1군단 헌병 특수임무대 전원 비상 출동시켜. 헬기 띄워. 목적지는 25사단 돌격대대 위병소. 10분 내로 도착한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25사단장. 그녀는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몇 년 후배이자 현재 25사단을 지휘하는 투스타 사단장을 떠올렸다. 25사단장 김성훈 소장. 그리고 돌격대대장. 두 놈 지금 당장 내 전화로 직접 전화하라고 해. 3분 준다. 3분 안에 전화 안 오면 둘 다 오늘부로 군복 벗을 줄 알아라. 양주의 하늘이 대한민국 육군 최고 실세 중 하나의 분노로 검게 물들기 시작했다. 면회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어머니 오수진 씨는 아들의 망가진 얼굴을 붙잡고 숨죽여 울고 있었고 한지율 일병은 고통과 공포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넋을 잃고 있었다. 행정보급관 박무진 중사는 자신의 눈앞에 선 여자가 방금 군용 위성 전화기로 내뱉은 말을 곱씹고 있었다. 1군단 헌병 특수임무대 헬기 25사단장 김성훈 소장 3분. 그 단어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의미를 그의 머리가 애써 부정하고 있었다. 설마 장난이겠지. 무슨 회장님 비서라도 되나. 아니, 그래도 사단장을. 그때 박무진 중사의 허리춤에 달린 무전기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대대 지휘통제실이었다. 전중대. 실제 상황. 위병소 일대. 반복한다. 위병소 일대 실제 상황. 흑복 조끼 착용 인원 접근 중. 아군 식별 불가. 전파한다. 흑복. 무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면회실 밖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에 휩싸였다. 두두두두두두두. 대형 수송 헬리콥터 시누쿠 2대가 저공으로 비행하며 부대 연병장을 향해 하강하는 소리였다. 그것은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타고 다니는 지휘 헬기의 날렵한 소리가 아니었다. 중무장한 병력을 실어 나르는 전쟁의 소리였다. 박무진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 순간 한태린의 위성 전화기가 지옥의 벨처럼 다시 울렸다.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전화를 받았다. 말해. 군단장님. 25사단장 소장 김성훈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함께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를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사단장, 소장 김성훈, 그리고 군단장님. 박무진 중사의 눈앞이 노래졌다. 그가 협박했던 여인, 그가 고모님이라고 불렀던 저 여자가 자신이 속한 25사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있는 제1군단의 군단장. 별 3개. 대한민국 서부 전선의 실질적인 지배자 한태린 중장이었다. 박무진 중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한태린은 전화기 너머의 김성훈 소장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소장, 자네 내 후배 맞나? 예, 군단장님. 맞습니다. 좋아. 후배에게 존대는 생략하지. 김성훈. 지금 내가 자네 사단 위병소 면회실에 와 있다. 내 조카 자네 부대 한지율 일병의 면회를 왔어.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김성훈 소장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다. 그런데 내 조카가 눈앞에 반쯤 죽어서 앉아있다. 멍들고 터지고 뼈가 으스러진 것 같아. 그리고 자네의 부사관, 저기 저 박무진 중사라는 자는 내 앞에서 피해자 가족 앞에서 경위서를 상세하게 써야겠다며 내 조카를 협박하고 있군. 군단장님,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3분 준다고 했다.
1분 30초 지났군. 1분 30초 안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면 자네 그 별 2개 오늘부로 내가 회수한다. 그리고 그녀는 주저앉은 박무진 중사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돌격대대장. 그놈은 왜 전화가 없지? 사단장이 뛰고 있는데 대대장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나? 김 소장, 자네가 책임지고 그 대대장 놈 목이라도 잡고 1분 안에 여기로 뛰어와. 이상. 한태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면회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헬기 소리,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실제 상황 경보.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서 있는 한태린 중장이 있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전투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땀으로 범벅이 된 중년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돌격대대장 중령 현상철이었다. 그는 지휘통제실에서 무전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었다. 누구십니까? 여기서 무슨? 그가 상황 파악을 하려던 순간 그의 뒤로 더욱 격렬한 군홧발 소리와 함께 김성훈 사단장이 굴러 들어오다시피 나타났다. 김성훈 소장은 사단장실에서 위병소까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김성훈 사단장이 거대한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그제야 현상철 중령은 자신의 눈앞에 선 여자가 1군단장임을 깨닫고 사색이 되어 경례를 따라 외쳤다. 사단장 소장 김성훈. 대대장 중령 현상철. 면회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들의 부대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사단장 투스타과 대대장 중령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에게 군기가 바짝 들어 경례를 하고 있었다. 한태리는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김성훈 소장. 예. 군단장님. 자네, 내 조카 얼굴 좀 봐.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 꼴이다. 김성훈 사단장은 감히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식은 땀만 비오듯 흘렸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입구가 검은 그림자들로 뒤덮였다. 군단장님, 1군단 헌병 특수임무대 현 시간부로 25사단 돌격대대 위병소 및 본부 건물 통제 완료했습니다. 전신을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장비로 감싼 헌병대원들이었다. 그들의 등에는 1군단 군사경찰이라는 선명한 글자가 박혀 있었다. 박무진 중사는 그 광경을 보고 실신 직전의 상태로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얼거렸다. 한태리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특임대 팀장에게 명령했다. 저기 바닥에 주저앉은 자. 돌격대대 행정보급관 박무진 중사다. 직권남용, 폭행 방조 및 교사, 피해자 가족 협박 혐의로 지금 당장 체포해. 신병 확보. 예, 알겠습니다. 특임대원 2명이 달려들어 박무진 중사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비명소리가 면회실을 울렸다. 한태리는 얼어붙은 사단장과 대대장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 지금부터 내 뒤를 따라. 당신들 부대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 시궁창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겠다. 돌격대대 본부로 향하는 길은 침묵의 행렬이었다. 맨 앞에는 강철 같은 분노를 애써 억누른 한태린 중장이 섰다. 바로 뒤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25사단장 김성훈 소장과 돌격대대장 현상철 중령이 따랐다. 그들 주변과 뒤에는 중무장한 1군단 헌병 특임대가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어머니 오수진 씨는 아들 한지율의 손을 꼭 잡고 그 뒤를 따랐다. 지율은 자신의 고모가 군단장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부대의 심장부가 박살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는 이 순간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부대원들은 막사 창문 너머로 이 기괴한 행렬을 숨죽여 지켜봤다.
사단장과 대대장이 처음 보는 여군 장성 그녀의 계급장은 정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라 보이지 않았다에게 죄수처럼 이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피투성이가 된 한지율 일병이 있었다. 행렬은 대대장실에 멈췄다. 헌병들이 문을 열자 때마침 상황 보고를 위해 달려왔던 일중대 신임 소대장 유정민 소위와 마주쳤다. 충, 성, 일중대 소대장 소위 유정민, 저 전방이상. 유정민 소위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군단장, 사단장, 대대장, 그리고 헌병 특임대. 그 중심에 어제 자신이 외면했던 한지율 일병이 서 있었다. 한태린 중장이 유정민 소위 앞에 멈춰 섰다. 그대가 한지율 일병의 소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한 일병의 상처를 직접 확인했나? 그것은 한 일병이 직접 계단에서 굴렀다고. 계단? 한태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자네 눈에는 저 얼굴이 계단에서 굴은 상처로 보이나? 저 퉁퉁 부은 손등이. 장교가, 그것도 부하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대장이 그 명백한 폭력의 흔적을 보고도 계단이라는 거짓말을 믿었단 말인가. 하지만 고참 병사들과의 관계도 있고 행보관님께서도. 비겁한 변명. 한태린의 고함에 대대장실 창문이 울렸다. 자네가 외면하는 순간 자네는 장교이길 포기한 거다. 자네의 임무는 고참 병사들과 친목질이나 하고 행보관 눈치나 보는 게 아니야. 부하를 지키는 거다. 자네의 그 비겁함과 무책임함이 한 병사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 자네는 그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어. 유정민 소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무너졌다. 헌병. 저자도 체포해. 직무유기, 지휘 책임 방기 혐의다. 장교의 수치다. 특임대원들이 유정민 소위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다. 한태리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 조카를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카를 향할 때만 유일하게 부드러웠다. 지유라. 괜찮다. 말해보렴. 어디였니? 놈들이 너를 때린 곳이. 한지율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대 본부 건물 뒤편 가장 구석진 곳을 가리켰다. 저기. 총기 수입실입니다. 한태린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좋아. 모두 이동한다. 김 소장, 현 중령. 두 사람 똑똑히 봐. 당신들 부대의 심장이 어떻게 썩어 있는지. 일행은 눅눅하고 어두운 총기 수입실 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문 열어. 대대장이 당황하며 열쇠를 찾으려 하자 한태리는 헌병 팀장을 바라봤다. 필요 없다. 강제 개방해. 예. 특임대원이 육중한 해머로 자물쇠를 내리쳐 박살냈다. 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역한 총기 기름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내부는 어두웠다. 수사팀 즉시 현장 감식 실시. 조명 전부 차단하고 루미놀 검사 시작해. 함께 동행한 1군단 감찰실 소속 과학수사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총기 수입실의 모든 빛이 차단되고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김성훈 사단장과 현상철 대대장은 불길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분무 시작합니다. 수사관이 루미놀 용액이 담긴 분무기를 어둠 속 벽과 바닥을 향해 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옥도가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형광빛의 푸른색 액체가 점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점에 불과했던 것이 용액이 뿌려지는 족족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것은 핏자국이었다. 바닥, 벽면 하단, 낡은 총기 정비대 다리, 그리고 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은 개머리판에서도 선명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한두 번의 폭행으로 생긴 흔적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반복적이고 잔인한 폭력이 자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한지율이 흘린 피였고 어쩌면 그 이전에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이 흘렸을 피였다. 아, 아. 어머니 오수진 씨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들이 이런 지옥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한태린 중장은 이글거리는 푸른 빛을 배경으로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두 지휘관을 돌아보았다. 김성훈 소장, 현상철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차가웠다. 이게 당신들 부대다. 이게 당신들이 매일 아침 국기에 경례하며 지키겠다고 지으디지의 시태그 디의 시태그 조국이다. 여기가 군대인가 아니면 인간 도살장인가. 저 푸른 빛이 내 조카가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이 흘린 피다. 당신들은 이 피 위에 그 별을 달고 서 있었던 거야. 두 지휘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다른 수사관 하나가 으스러진 박무진 중사의 책상 서랍을 강제로 개방하다가 소리쳤다. 군단장님, 이쪽입니다. 박무진 중사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부대 유류 및 부식 출납 장부 그리고 황종구 병장의 정기 휴가 및 외박 승인서 뭉치입니다. 모두 규정을 위반한 특혜입니다. 범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한태린의 눈에 이성이 아닌 순수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총기 수입실의 푸른 빛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일렁였다. 한태린 중장은 그 참혹한 증거들 앞에서 헌병 특임대 팀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1중대 생활관으로 이동한다. 폭행 가해자들을 직접 체포한다. 주범 병장 황종구, 공범 상병 남기혁, 상병 조필두. 이 세 명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자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상관없다. 저항하면 사지를 꺾어서라도 이 자리로 끌고 와. 예, 알겠습니다. 중무장한 헌병들이 군합발 소리를 내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 시각 1중대 생활관. 황종구, 남기혁, 조필두는 태평하게 침상에 누워 주말 오후의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부대 전체에 울린 비상벨과 헬기 소리를 그들은 그저 높은 분이 방문해서 벌이는 보여주기식 훈련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한지율의 면회가 이 사달로 이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 시끄럽네 진짜. 사단장이 왔나? 왜 저렇게 오버를 하지? 남기혁이 귀찮다는 듯 중얼거렸다. 황종구는 코웃음을 쳤다. 사단장이 오든 군단장이 오든 우리랑 뭔 상관이야. 박무진 중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아, 그나저나 한지율 그 새끼 면회 가서 또 헛소리하는 거 아니냐?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불러야겠어.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그들이 역겨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는 순간 생활관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전원 동결. 들어온 것은 그들의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아니었다. 검은색 헬멧과 방탄복으로 전신을 감싼 1군단 헌병 특임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정확히 황종구 일당을 향하고 있었다. 황종구 병장, 남기혁 상병, 조필두 상병, 헌병의 고함에 세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뭡니까? 당신들 누굽니까? 황종구가 당황하며 일어나려 하자 헌병이 그의 가슴을 군합발로 걷어차 다시 침상에 처박았다. 특수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3명 모두 체포한다. 저항 시 즉각 무력을 사용한다.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 왕처럼 군림하던 세 사람이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헌병들은 그들의 손을 등 뒤로 꺾어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잠옷 바람이든 속옷 바람이든 상관없이 거칠게 끌어냈다. 이거 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박 중사님. 황종구는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은 그를 짐짝처럼 끌고 총기 수입실 앞으로 향했다. 잠시 후 3명의 짐승이 지옥의 문턱에 도착했다. 그들은 헌병들에게 떠밀려 어둡고 축축한 바닥에 무릎 꿇려졌다. 그들 앞에는 사단장과 대대장이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고 한쪽에는 한지율 일병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푸른 핏자국이 형광빛을 발하고 있었다. 황종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한지율과 그 옆에 서 있는 한태린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한지율 고모야? 당신이 꼰지른 거냐고. 이게 다 뭐하는 쇼야. 군대에서 이 정도 가지고. 그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태리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박무진과 황종구의 결탁 증거인 장부 뭉치를 그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게 쇼로 보이나? 이게 내 놈들이 공모한 범죄의 증거다. 그리고 저 푸른 빛이 내 놈들이 짓밟은 내 조카의 피다. 그녀는 싸늘하게 두 지휘관을 돌아보았다. 김성훈 소장, 현상철 중령. 이자들이 당신 부대의 병사들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김성훈 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전원군법에 회부하여 육군 교도소에 수감하고 최고형을 받도록. 아니. 한태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저런 짐승들에게 군법은 사치다. 군 교도소는 너무 편안한 곳이야. 그녀는 황종구 일당을 내려다보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저 세 놈은 이 시간부로 군인의 신분을 박탈한다.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전원 불명예 강제 전역 조치한다. 사단장과 대대장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군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었다. 민간인 신분이 되는 즉시 이 총기 수입실의 모든 감식 증거와 공모장부를 첨부하여 관할 의정부 지방검찰청, 양주지청으로 이첩해. 군법이 아닌 사회법으로 특수폭행,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시켜. 저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니 군인권센터나 군 관련법의 보호를 일절 받지 못할 것이다. 군복이라는 방패막이 없이 저 차가운 민간 교도소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죗값을 치르게 해. 그제야 황종구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졌다. 군대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자신이 저지른 짓이 살인미수라는 이름으로 사회법정에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진짜 지옥이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황종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한태린의 군화라도 붙잡으려 바닥을 기었다. 한태린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용서? 내 놈이 내 조카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칠 때 지율이도 그렇게 빌었을 거다. 내 놈이 박무진의 묵인 아래 이 지옥에서 폭력을 즐기고 있을 때 피해자들은 똑같이 빌었겠지. 너희들은 인간이길 포기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끌고 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헌병들이 3명의 전직 군인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그들의 절규가 어두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총기 수입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한태리는 이제 공포에 질려 서 있는 두 지휘관, 김성훈과 현상철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벌레 청소는 끝났군. 사단장, 대대장.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 양주의 바람보다 차가웠다. 이제 당신들 차례다. 당신들의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다. 저기 대대장실로 가지.
당신들 부대 오늘 내가 뿌리부터 전부 뽑아버릴 테니까. 돌격 대대장 현상철 중령의 사무실. 그곳은 방금 전까지 현 중령이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작은 성역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대한민국 육군 제1군단장의 임시 지휘통제실이자 서부 전선 최고 사령관의 심판대가 되어 있었다. 한태린 중장은 대대장의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것은 피의자가 앉았던 의자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방금 전 헌병 특임대가 들이닥쳤던 연병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25사단장 김성훈 소장과 돌격대대장 현상철 중령이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김성훈 소장의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턱을 타고 떨어져 전투복 옷깃을 적셨지만 그는 감히 손을 들어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김성훈 소장. 한태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창밖의 바람 소리보다 차가웠다. 예, 군단장님. 자네와 나는 같은 사관학교 교정을 나왔지. 내가 자네를 후배로서 아꼈던 기억이 나는군. 그런데 자네는 그 명예로운 별을 달고 고작 이따위로 부대를 지휘했나. 군단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보고 체계에 입 다물어. 한태린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불타는 수처럼 이글거렸다. 보고. 당신들 지휘관이라는 작자들은 부하가 서류를 올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인가? 사단장은 뭐 하는 자리야? 연병장 잔디 깎으라고 결제하는 자리가 아니야. 수만 명의 부하들이 오늘 밤 편히 자는지 어디서 맞고 울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눈빛을 살피는 자리다. 그녀는 현상철 중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현상철 중령. 자네는 더 가관이군. 자네는 대대장이야. 이 작은 울타리의 왕이지. 그런데 자네의 부사관이 병사와 결탁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병사들끼리 살인미수와 다름없는 폭력을 저지르는 동안 자네는 뭘 했나? 저기 저 썩어 문드러진 총기 수입실이 자네 사무실에서 불과 100m도 안 돼. 저기서 내 조카가 피를 토하며 맞고 있을 때 자네는 이 방에서 커피라도 마시고 있었겠지. 군단장님. 저는 박무진 중사가 그 정도로 뭘 몰랐나. 박무진 중사가 황종구 병장에게 온갖 특혜를 주며 결탁한 장부를 내 눈으로 확인했다. 대대장이 자기 부대 행정보급관 하나 통제하지 못했다는 게 말인가 방구인가. 그건 무능이 아니야. 그건 직무유기이자 공모다. 한태린 중장은 자신의 위성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김성훈과 현상철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계룡대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인가? 나 1군단장 한태린 중장이다. 총장님 긴급 현안 보고다. 연결해. 김성훈 소장과 현상철 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군단장이 사단장 문제를 상급 부대인 지상작 전 사령부를 거치지 않고 육군 본부의 참모총장에게 직보한다는 것은 그 사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며 군단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이 사태를 뿌리 뽑겠다는 의미였다. 총장님, 충성. 1군단장 한태린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네. 총장님. 지금 25사단 돌격대대 현장입니다. 상황은 보고드린 것보다 훨씬, 아니 상상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병들에 의한 잔혹한 폭행, 간부들의 조직적인 묵인과 방조, 심지어 주범과의 결탁 및 비리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두 지휘관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꺼내드립니다, 총장님. 현 시간부로 제25보 병사단장 소장 김성훈.
돌격 대대장 중령 현상철. 두 명을 즉각 보직 해임해 주십시오. 김성훈 소장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수십 년 군 생활의 종말이 선고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지휘 책임을 물어 1군단 감찰실 차원에서 즉각 중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지휘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현상철 중령은 즉각 육군 보병학교로 인사조치 후 전역 심사에 회부하고 김성훈 소장은 네. 총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본부 대기 발령 후 명예를 회복할 기회 없이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태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잿빛이었다. 들었나? 당신들의 지휘는 이 시간부로 종료됐다. 김성훈 소장, 자네는 더 이상 내 후배도 25사단의 사단장도 아니다. 현상철 중령, 자네도 마찬가지야.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자리, 그 별, 그 무궁화. 오늘부로 땅에 떨어진 거야. 그녀는 헌병 특임대 팀장을 불렀다. 저 두 사람 지금 즉시 이 방에서 끌어내. 25사단 사령부와 대대본부의 개인 짐을 챙길 시간을 딱 10분 준다. 10분 뒤 군단 헌병대 차량으로 각각 본부로 압송해. 다시는 이 부대에 발도 못 붙이게 해. 김성훈 소장과 현상철 중령은 경례도 잊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헌병들에게 이끌려 사무실 밖으로 사라졌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사무실에는 한태린 중장과 이 모든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본 한지율 일병 그리고 그의 어머니 오수진 씨만이 남아 있었다. 지율아. 한태린이 지친 목소리로 조카를 불렀다. 저들이 내가 신처럼 바라봤던 자들의 마지막이다. 지휘부가 공백이 된 돌격대대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한태린 중장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다. 가장 굵은 줄기들을 잘라냈지만 그 줄기에 붙어 썩은 즙을 빨아먹던 잔뿌리들과 그 모든 것을 묵인했던 썩은 토양을 갈아엎어야 했다. 그녀는 새로 임명될 대대장 직무대리작전과장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돌격대대 1중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전투복, 활동복, 잠옷,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5분 준다. 5분 내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연병장에 도열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5분 뒤 돌격대대 연병장에는 영문도 모른 채 뛰어나온 1중대 병사 100여 명이 어수선하게 도열해 있었다. 그들 앞에는 중무장한 1군단 헌병 특임대가 살벌한 기세로 서 있었고 단상 위에는 한태린 중장과 그녀의 옆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선 어머니 오수진 씨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한지율 일병이 올라섰다. 병사들은 수군거렸다. 자신들의 동료인 한지율이 왜 저기 서 있는지, 왜 사단장과 대대장이 보이지 않는지, 왜 군단장이 직접 와 있는지. 한태리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양주 일대의 산을 울릴 듯이 강력했다. 돌격대대 1중대 병사들에게 말한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단상 위 작은 체구의 여군 장성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제1군단장, 육군 중장 한태린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거대한 파도와 같은 충격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1군단장. 하늘과도 같은 존재.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선임이었던 황종구, 남기혁, 조필두가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민간 교도소로 이첩되었다. 너희들의 행정보급관 박무진 중사와 너희들의 소대장 유정민 소위가 범죄 공모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방금 전 너희들의 대대장과 사단장이 보직 해임되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부대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한태리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조카 한지율 일병을 가리켰다. 저 병사를 봐라.
한지율 일병. 너희들의 동기이자 후임이자 선임이다. 저 병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히며 저 썩어 빠진 총기 수입실에서 피를 토할 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나? 그녀는 도열한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았다. 너희들은 들었을 것이다. 밤마다 벽을 긁는 소리를. 너희들은 보았을 것이다. 아침마다 늘어나는 상처를. 하지만 너희들은 침묵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비겁함으로, 내가 나서면 다음은 나라는 공포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외면했다. 너희들은 동료를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은 방관했다. 아니, 너희들은 그 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너희들의 침묵이 황종구라는 괴물을 키웠고 너희들의 비겁함이 박무진에게 권력을 주었다. 너희들 모두가 공범이다. 한태린의 외침에 몇몇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썩은 사과는 상자째로 불태워야 하는 법. 일중대. 이 부대는 이미 뿌리부터 썩었다. 부대원 전체가 전우회라는 군인의 기본 정신을 망각했다. 그녀는 헌병 특임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특임대장이 중대본부 건물 입구에 걸려있던 돌격대대 제1중대라고 쓰인 현판을 들고 나왔다.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육군 제25보 병사단 돌격대대 제1보병중대를 공식적으로 해체한다. 해체라는 단어에 병사들 전체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부대가 자신들의 역사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 부대 마크는 오늘부로 육군 역사에서 치욕의 상징으로 지워질 것이다. 특임대장이 현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현판이 산산조각 났다. 너희들 방관자들. 너희들은 편한 양주 땅에 안주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식은 끝났다. 일중대 소속 병사 전원 한지율 일병을 제외한 전 병력은 24시간 내로 1군단 예하 전방 사단으로 전출 조치한다. 병사들 사이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너희들은 25사단이 아니다. 1사단, 9사단, 최전방의 가장 험준한 일반전초, 가장 추운 감시초소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철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외면했던 동료의 고통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군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배우게 될 거다. 불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한태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 썩어 빠진 소원수리 따위의 기만적인 제도는 오늘부로 1군단 전 부대에서 그 효용을 재검토한다. 대신 이것을 새로운 법으로 선포한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QR코드가 인쇄된 스티커 수백 장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1군단 직통 레드라인이다. 이 코드는 1군단 예하 모든 부대, 모든 생활관, 모든 화장실, 모든 식당, 모든 구석진 곳에 부착될 것이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너희들의 중대장이나 행보관, 사단장에게 연결되지 않는다. 오직 단 한 곳, 고양시에 위치한 1군단 지휘통제실, 내 군단장실로 직통 보고된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나는 너희들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보고가 접수되는 즉시 나는 헬기를 타고 다시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사단장을 거치지 않고 연대장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올 것이다.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 부대 전체가 아니라 1군단 전체가 해체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함성이 양주의 하늘을 찢었다. 한태리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새언니 오수진 씨를 바라보았다. 새언니, 이제 지옥은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 양주의 피바람이 잦아들고 며칠이 지났다. 한지율 일병은 국군 수도병원 1인실에 입원해 있었다.
퉁퉁 부어오른 손은 정밀 수술을 받고 하얀 깁스로 감싸였고 찢어진 입술과 시퍼런 멍은 서서히 아물어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훨씬 깊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잠을 자다가도 총기 수입실의 역한 기름 냄새에 놀라 깨어났고 누군가 등 뒤에서 발소리만 내도 황종구의 군홧발이 날아오는 듯한 환각에 몸을 움츠렸다. 어머니 오수진 씨는 그런 아들의 곁을 하루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며 곁을 지켰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율에게는 유일한 치유였다. 그날 오후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고모 한태린 중장이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병실의 형광등 빛을 받아 유난히 밝게 빛났다. 지율아, 몸은 좀 어떠니? 괜찮습니다. 고모. 지율은 힘없이 대답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한태리는 손을 내저어 그를 다시 눕혔다. 누워있어. 넌 지금 환자야. 한태리는 병실 한편에 앉아있던 오수진 씨에게 가벼운 목례를 한 뒤 지율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우선 결과부터 알려주마.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게 지옥을 선물했던 자들의 결말이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분하게 읽어내려갔다. 주범 황종구, 공범 남기혁, 조필두. 3명 모두 불명예 강제 전역 처리 후 민간 검찰에 이첩됐다. 특수폭행, 집단 가혹행위, 살인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군 교도소가 아닌 의정부 교도소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보내게 될 거다. 지율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범죄 공모 및 증거인멸 교사, 뇌물수수 혐의, 박무진 중사. 파면 처리됐다. 군인 연금 전액 몰수되었고 마찬가지로 민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직무유기 혐의 유정민 소위. 불명예 전역 조치 및 관련 혐의로 민간 법정에 서게 될 거다. 아마 다시는 공직에 오르지 못할 테니 사회적으로는 매장된 거나 다름없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지휘 책임 김성훈 소장과 현상철 중령. 둘 다 보직 해임 후 중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곧 불명예 전역 조치될 거다. 수십 년 군 생활의 끝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끝났지. 한태리는 서류를 덮었다. 다 끝났다, 지율아. 너를 괴롭히고 외면했던 자들 그 누구도 제대로 서 있는 놈이 없어.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그녀는 잠시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내 서류다. 그것은 의병전역심사위원회 의결서였다. 너의 진단서와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열렸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어. 이 서류에 내가 서명만 하면 너는 오늘부로 민간인 한지율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끔찍한 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 내 어머니 곁으로. 병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 오수진 씨는 아들이 서명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율은 깁스한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서류의 글자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집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끝난다. 다시는 총기 수입실의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된다. 그는 펜을 든 왼손을 서명란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의 손이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 해체되던 일중대 연병장에 서 있던 수백 명의 방관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과 같은 생활관을 쓰게 될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신병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모. 지율이 입을 열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누가 그들을 지킵니까? 내가 겪은 이 지옥을 다른 누군가가 또 겪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지율아. 어머니가 울먹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고모가 설치한 그 QR코드.
그거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막아주진 못할 겁니다. 괴물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그 괴물의 손을 잡아챌 사람이 필요합니다. 총기 수입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을 열어젖힐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율은 의병 전역 서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왼손으로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지율아. 오수진 씨가 놀라 소리쳤지만 지율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고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피해자로 남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막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강철 같던 한태린 중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조카의 어깨를 굳게 잡았다. 그래. 그게 내 조카고 내 오빠의 아들이다. 좋다. 그럼 넌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오늘부로 넌 1군단이 직접 관리하고 육성하는 특별 인원이다. 넌 돌아가서 방패가 되어라. 내가 내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주겠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육군 훈련소의 한 훈련장.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흙먼지 속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각 잡힌 전투복과 붉은 모자를 쓴 교관이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한지율이라는 이름표와 함께 중사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훈련병들 사이에서 가장 냉철하고 엄격하지만 동시에 가장 공정한 교관으로 불렸다. 야간 점호가 끝난 늦은 밤 한지율 중사는 순찰을 돌다 화장실 칸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을 들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 있는 훈련병 나와. 문이 열리고 눈물범벅이 된 훈련병 하나가 겁에 질린 채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내 앞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동기들이 괴롭히나. 훈련병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한 중사는 훈련병을 데리고 화장실 벽에 붙어 있는 QR코드 앞으로 갔다. 이게 뭔지 아나? 육군의 법이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걸로 신고해. 즉시 해결될 거다. 훈련병은 망설였다. 신고한 뒤에 벌어질 보복이 두려웠다. 한지율 중사는 그런 훈련병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훈련병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가슴팍에 달린 한지율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나의 법이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도 안다. 내가 겪는 지옥이 어떤 건지. 나도 그 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까. 하지만 내 소대에는 짐승을 만들지 않아. 그리고 2번 다시 샌드백을 만들지도 않아. 한 중사는 훈련병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가 직접 보고해. 그리고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같이 가자. 내 생활관으로. 한지율 중사는 훈련병을 앞세우고 생활관을 향해 걸어갔다. 양주의 피 묻은 총기 수입실에서 절망하던 일병은 이제 수천 명의 신병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강철 방패가 되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육군 훈련소의 생활관 복도는 한밤중에 정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오직 겁에 질린 훈련병 박진우의 희미한 흐느낌과 그를 이끄는 한지율 중사의 규칙적인 군홧발 소리뿐이었다. 한 중사는 박진우 훈련병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축이 아니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생활관 문이 열렸다. 취침 시간이 지났음에도 몇몇 훈련병들은 잠들지 않고 침상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문이 열리고 교관인 한지율 중사가 울고 있는 박진우 훈련병을 데리고 들어서자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일말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무리의 중심에 있던 건장한 체격의 최강민 훈련병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전원기상.
한지율 중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생활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훈련병들이 허둥지둥 침상 발치에 도열했다. 박진우 훈련병. 한 중사가 박진우를 불렀다. 박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고개 들어. 박진우가 망설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한 중사와 마주쳤다. 저기 서 있는 내 동기들을 봐. 그리고 말해. 누가 널 화장실로 끌고 갔지? 생활관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박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시선이 최강민 훈련병에게 향했다가 이내 공포에 질려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괜찮다. 말해. 여기는 내가 지휘하는 소대다. 한 중사의 단호한 음성에 박진우는 용기를 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강민과 그 옆에 서 있던 2명의 훈련병을 가리켰다. 최강민 훈련병과 이동규, 오정석 훈련병이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며 화장실에서 저를 최강민이 발끈하며 앞으로 나섰다. 교관님, 오해입니다. 박진우 훈련병이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뒤처지기에 저희가 따로 불러서 격려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 녀석이 나약해서 격려? 한지율 중사가 최강민의 말을 잘랐다. 그는 최강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최강민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은 거대했다. 내 놈의 격려는 화장실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나. 한 중사는 최강민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다. 그 눈은 그가 양주의 총기 수입실에서 마주했던 짐승, 황종구의 눈과 닮아 있었다. 나는 냄새를 맡을 줄 안다. 비겁함의 냄새, 그리고 폭력이 썩어가는 냄새. 지금 내 놈에게서 그 냄새가 진동해. 한 중사는 박진우의 뺨에 남은 희미한 손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것도 격려의 흔적인가? 최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한지율 중사는 그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다. 그것은 황종구와 같은 짐승들의 방식이었다. 그는 법과 시스템으로 그들을 심판하기로 했다. 최강민, 이동규, 오정석. 3명, 지금 즉시 개인 장국 꾸려. 예. 교관님, 그게 무슨 명령 불복종인가? 당장 관물대 열고 내 놈들 짐 전부 싸. 5분 준다. 3명의 훈련병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관물대를 열고 허둥지둥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생활관의 다른 훈련병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봤다. 한 중사는 그들을 지켜보던 나머지 훈련병들, 방관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너희들.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경멸이 담겼다. 너희들은 뭐가 다르지? 너희들 눈앞에서 동기가 끌려나갔다. 너희들은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침묵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너희들의 그 비겁한 침묵이 저런 괴물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다. 그는 몇 년 전 해체되던 일중대 연병장에서 자신을 외면했던 수백 명의 얼굴을 떠올렸다. 똑똑히 기억해. 방관도 폭력이다. 동료의 비명을 외면하는 군인은 전우의 등 뒤에 총을 쏘는 것과 같아. 너희들은 오늘 훈련병의 자격을 절반쯤 잃었다. 너희 전원은 내일 아침까지 전우회와 방관의 상관관계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한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짐을 다 싼 3명의 훈련병이 어깨에 더풀백을 메고 섰다. 교관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희 아버지가. 최강민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려 하자 한 중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내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훌륭한 군인이 될 줄 알았겠지. 사람 때리는 짐승이 될 줄은 몰랐을 거다. 너희들은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의 훈련소 생활은 오늘부로 끝이다.
한 중사는 그들을 이끌고 생활관을 나섰다. 그는 그들을 훈련소 본부의 훈육장교실로 곧장 인계했다. 심야였지만 훈육장교는 한 중사의 단호한 표정과 명확한 육하원칙의 보고를 듣고 즉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3명의 훈련병은 즉각 격리 조치되었고 날이 밝는 대로 퇴소 및 원대 복귀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진우 훈련병을 불렀다. 박 훈련병, 오늘은 의무실에서 쉬어. 그리고 내일부턴 당당하게 생활관으로 복귀한다.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니까. 모든 조치를 마친 한 중사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보고서 마지막 칸에 화장실 벽에 붙어있던 1군단 직통 레드라인 QR코드를 통해 1군단 감찰실에도 동시 보고를 완료했음을 명기했다. 비록 훈련소가 1군단 직속은 아니었지만 그 시스템은 전군에 공유되며 그의 고모가 만든 법의 상징과도 같았다. 이것은 이제 한지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 육군의 공식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다. 보고를 마친 그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양주의 총기 수입실에서 짓밟혔던 그의 손이 떠올랐다. 그 손은 이제 수많은 신병들을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주말 외박이 주어졌다. 한지울 중사는 오랜만에 전투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어머니 오수진 씨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하고 따뜻한 밤 냄새가 그의 코를 감쌌다. 그 냄새는 지옥 같던 총기 수입실의 역한 기름 냄새와는 정반대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냄새였다. 엄마, 어머, 우리 아들. 주방에서 땀을 닦으며 나온 오수진 씨가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달려나와 아들을 힘껏 껴안았다. 몇 년 전 양주 위병소 면회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안고 울부짖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늠름하고 강인한 아들을 자랑스럽게 안아주었다. 얼굴이 더 좋아졌네, 우리 아들. 고생 많지? 얼른 앉아. 엄마가 제일 맛있는 걸로 차려줄게. 지율은 가게 구석에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훈련소에서의 일을 꺼냈다. 엄마, 나 며칠 전에 훈련병 하나를 구했어. 구했다니? 예전에 나 같았던 녀석이 하나 있었어. 동기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지. 오수진 씨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녀석들 전부 잡아냈어. 그리고 다시는 군 생활 못하게 조치했어. 그 녀석. 박진우 훈련병은 이제 웃으면서 훈련받아. 지율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엄마. 내가 거기 남아서 그 녀석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수진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한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내 아들. 장하다, 내 아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때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새언니. 지율이 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고모 한태린 중장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녀는 주말을 맞아 오빠의 아들과 새언니를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낸 것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정장 재킷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히 공간을 압도했다. 고모. 오셨습니까? 그래, 우리 한중사. 아주 늠름해졌군. 한태리는 지율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수진 씨가 그녀에게도 따뜻한 물을 건넸다.
육군 본부에서 다 보고받았다. 한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훈련소 훈육장교 보고서보다 내가 1군단 직통 라인으로 올린 보고서가 더 빨랐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줬더군. 아주 모범적인 조치였어. 고모가 만들어주신 시스템 덕분입니다. 아니. 한태리는 고개를 저었다.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야. 그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다. 한 중사, 내가 그 시스템에 심장을 달아준 거야. 내가 그 훈련병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그 QR코드는 그냥 벽에 붙은 그림 딱지에 불과했을 거다. 그녀는 따뜻한 밥을 한술 뜨는 지우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양주에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걱정했다. 내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너 자신을 망가뜨릴까봐. 하지만 넌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 넌 방패가 되는 길을 선택했지. 그 어떤 복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어려운 길을.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따뜻한 밥과 국이 오가는 작은 식당 안에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함께 건너온 가족의 단단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피투성이 일병과 오열하던 어머니, 그리고 복수의 칼을 들었던 군단장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강철 방패가 된 아들,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방패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강철 지휘관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다시 흘렀다. 한지율 중사는 이제 훈련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예교관이 되어 있었다. 그가 담당한 소대는 단 한 건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는 클린 소대로 유명했다. 새로운 기수의 훈련병들이 입소했다. 한지율 중사는 첫날 그들을 생활관으로 이끌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는다. 그는 생활관 벽에 붙은 1군단 직통 레드라인 QR코드를 가리켰다. 이것은 육군의 법이다. 너희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너희들을 지켜줄 첫 번째 방패다. 망설이지 말고 사용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너 자신과 내 전우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 훈련병들이 긴장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 중사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한지율이라는 이름표를 손으로 툭 쳤다. 이것은 나의 법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킬 두 번째 방패다. 그의 눈이 양주 비룡 부대의 용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나는 지옥을 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소대에 그 지옥의 문이 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엔 짐승도 없고 샌드백은 더더욱 없다. 우리는 오직 서로의 등을 지키는 전우가 될 뿐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우렁찬 훈련병들의 함성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양주의 피 묻은 총기 수입실에서 쓰러져가던 한 일병의 절망은 그렇게 수천 명의 신병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강철 방패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